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폐경과 골다공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기 여성이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뭐 삶의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만성질환도 있으시고 우울증까지 있으시고 잘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할 경우에는 뭐 삶의 질이 뭐 5배 이상 떨어진다, 뭐 이런 연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골다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 적절히 잘 치료할 수 있는지, 또 폐경기 여성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또 오늘 정말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의 신정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잖아요. 네. 한 몇 년 되셨죠, 교수님? 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너무 귀한 거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신 만큼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에 있는 신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 뼈 건강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뼈라는 게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좀 경각심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정말 잘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소개 먼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대한폐경학회와 함께하는 라이브에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외에도 뭐 대한골, 대사학회 등 다양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주고 계시지만요. 교수님께서 또 아주 특히나 좀 관심 있고 자랑거리가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소개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하기는 했는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을 교정하는 천골질 고정술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네. 아이고.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렵죠?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아직 젊으셔서 네, 예, 처음 이쪽을 들었어요, 잘 사실.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폐경이 되시고, 폐경이 되면 처음에 뭐 호르몬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뼈 약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단계가 조금 더 지나면 보통 한 60대, 70대에는 밑에 장기가 빠져나오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을 주로 이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자꾸 하게 되고,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젊은 분들은 특히나 잘 모르실 거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거는 사실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셔서 잘 얘기를 주변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암이나 뭐 이렇게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이제 뭐 야,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막 주변에 물어보고 이러시는데, 이 장기가 빠지는 거는 창피하셔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한번 보면서 슬라이드 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자궁과 골반 장기들이 있는 게 왼쪽 사진에 있는 그림에 있는 모습인데,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을 것 같으시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장기들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장기가 빠져나오는 방광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직장 쪽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세 가지들, 골반 장기가 빠지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골반 장기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창피하니까 잘 얘기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게 말씀 주신 장기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밑으로 빠지는 건가요? 네, 진짜로. 근데 이게 약간 장기 크기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신기하기도 그쵸.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보통 방광이랑 자궁인데요. 얘네 둘이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이 직장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제일 흔하게는 뭐 이렇게 달걀만한 게 밑으로 빠져서 만져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머니 같이 빠진다, 골반이 이제 뭐 장기가 계란같이 빠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그 바깥쪽에서 손가락으로 만져질 정도로 네.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손으로 잡힐 만큼 빠지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손으로 잡힐 만큼 빠지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단계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조금 약물 치료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네, 설명 좀 더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 빠지면 이제 소변을 보는 게 소변을 잘 못 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 보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요. 또 직장이 빠지면 이것 때문에 뭐 변비가 오기도 하고 또 자궁이 빠지면 이게 쓸리니까 걸을 때 피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불편감이 있죠. 네. 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기를 낳을 때 이 주변 장기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신 분은 이런 게 빠지질 않아요. 아, 혹시 그러면 제왕절개를 한 분들은 좀 덜 빠진다거나 맞아요. 그런 게 네, 있나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아예 처음부터 하시면 이게 잘 안 빠지고요. 근데 출산을 시도를 자연분만을 노력을 하다 빠지면 그런 분들은 이미 인대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빠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모르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 탈출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모를 수도 있을 모를 것 수는 같아요. 없어요. 아, 모를 수는 어느 없어요. 날 이제 만져지니까 뭐가 빠져서 만져지니까 모를 수는 없고요. 아, 근데 보통 제일 흔하게는 이제 60대 중반 후반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으셔서 50대까지는 잘 모르시고 이게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폐경과 골다공증이기는 하지만 폐경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꼭 알아야 될 질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질벽을 아래쪽 엉치 인대에 고정하는 뭐 천골 가시인대 고정술이라고 하는 수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에 양쪽에 자궁 천골인대라는 곳에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로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궁이 빠진 거를 고정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거를 더 보고 싶으실까요? 네, 이거 이 장기가 지금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위에가 지금 자궁 쪽이 빠져 있는 게 요 위쪽 자궁이고요. 요 밑에 있는 요 힘줄을 이용을 해서 자궁을 고정시켜 주는 방법인데 이제 이렇게 실로만 하면 이 실이 끊어지거나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로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그물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물망을 이용해서 아예 붙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물망으로 붙이는 방법이 바로 천골질 고정술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제일 이제 튼튼하게 붙잡아 주니까 제일 재발이 적고 오래가는 방법이라서 이 수술이 제일 좋기는 한데 방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요즘에 로봇 수술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수술을 뭐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을 전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천골질 고정술이 특히나 뭐 제일 좋은 수술이라 좀 유명한 수술인 거죠. 근데 제가 검색해서 찾다 보니까요, 이 천골질 고정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고 숙련도가 필요한 수술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수술을 좀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교수님. 이 수술이 왜 복잡하냐면 골반이랑 질이랑 직장이랑 요 사이를 다 분리를 해서 그 사이에 그물망을 집어넣어서 붙여주고 이걸 당겨서 천골이라고 하는 엉치뼈에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주변 장기들이 다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장기들을 안전하게 잘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어려워서 좀 까다로워서 그래서 산부인과 수술 중에 부인과 수술 중에 제일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수술을 난이도를 5단계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단계 제일 어려운 단계 수술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편인데 제가 이 수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편이라서 로봇으로 하는 단일공 수술은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걸로 좀 제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 수술도 이제 단일공이라고 하면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꼽으로만 들어가서 로봇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수술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 장기들은 다시 좀 안 내려오는지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물망으로 동그랗게 질벽을 감싸고 방광 밑에도 받쳐주고 직장 앞에도 받쳐주는 그물망을 붙이고 얘를 쭉 당겨서 천골에 고정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튼튼한 편인데 이렇게 튼튼한 그물망을 해놔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줄도 못 견디고 빠진 거거든요. 탈출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공 힘줄도 그물망으로 해놓은 인공 힘줄도 오랫동안 또 힘을 많이 주시면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수술한 다음에도 이게 복압이 증가되는 걸 좀 피하셔야 돼서 뭐 무거운 걸 든다던가 쪼그려 앉는다던가 뭐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증상을 좀 잘 알아야 이 질환이라는 걸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아까 그 증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요런 증상 있으면 요 질환을 꼭 의심해 보세요라고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해지면 이게 단계를 1, 2, 3, 4단계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2단계쯤 되면 밑에 이제 만져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2단계쯤 되면 손으로 닿을 정도로 뭐가 빠지고 그래서 알게 되시고 3단계쯤 되면 이제 잡힐 만큼 빠지고 4단계가 되면 완전히 빠져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져질 정도가 되면 모르실 수는 없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못 보시거나 이럴 수가 있고 점점 많이 걷는 게 불편해지시고 쓰라려서 이제 자꾸 속옷에 스치니까 쓰라려서 아프시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만져집니다. 결국 빠지면 뭐가 잡힙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또 무시무시한 질환이 아이 낳은 분한테 생기고요. 젊을 때 힘든 일 많이 하신 분이 생겨서 고생하신 분한테 생겨요. 그래서 여왕님처럼 지내신 분은 이런 게 없고요. 아기 낳고 힘들게 일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훈장 같은 병입니다. 또 슬프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일로 괴로운 일을 겪으십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뭐 이제 수술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물망을 이렇게 실제로 수술하면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매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밑에 질벽 뒤를 붙여주는 그물망이고 이 그물망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로봇팔이 들어가서 꼬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이 그물망이 어디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받쳐주는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 손이 하는 것보다 로봇으로 하는 게 훨씬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로봇 팔은 손떨림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손떨림이 조금씩은 있는데 로봇은 그 손떨림을 보정을 해서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꼬매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꼬맬 수 있고 그리고 깊숙한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네. 이렇게 그물망까지 보여주시니까 네, 그래서 신기합니다. 다들 이 수술이 어떤지를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비 온 뒤에 나오는 김에 한번 실제 그물망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신기합니다. 반드시 좀 알아야 할 질환 중에 하나인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까지 보여주셔서 좀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훈장 같은 질환이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셔서요. 좀 인사 나누어 보고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돈님 항상 들어와 주시는 오영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윤님께서는 이제 골밀도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소금님 들어와 주셨고 또 여윤님, 또 윤희님, 또 봄날님, 또 YH님 또 많은 분들 인사 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요. 질문은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골반장기 탈출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생각보다 좀 흔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좀 그렇진 않은가요? 꽤 흔해서 여성분들 중에 한 7%에서 9%까지가
겪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 빠져나온 것까지 조금 내려온 것까지 따지면 거의 전체 여성 중에 30-40%가 조금씩은 내려오고요. 나이가 드시면. 네. 근데 그 30-40% 중에 대부분은 조금 내려와도 못 느끼고 지내시는 거고 실제로 빠져서 내가 빠져 있구나, 수술이 필요하거나 뭐가 불편하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한 11명에 한 분, 12명에 한 분 이 정도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너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다들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병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아드님들만 있는 분들은 이거를 되게 늦게 발견하세요. 어머, 따님이 있으면 조금 빨리 오시고 좀 딸들이 캐치를 해서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불편할 때 딸이 있으면 딸한테는 얘기를 그나마 조금 하시는 편인데 아들이나 며느리한테는 이런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우시니까 얘기를 잘 못 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생겨서 오시면 따님들이랑 오시거든요. 그래서 며느님들이랑 오시는 경우보단 따님들이랑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아드님만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네. 뭐 이게 뭐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네, 훈장 같은 질환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산부인과에 가서 네. 검사 받아보면 네. 바로 진단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검사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빠져보게 한번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이걸 발살바라고 그러는데요. 아랫배에 힘을 줘보시게 하면 이게 실제로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면 바로 밀려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게 보이고 기침을 하던가 아랫배에 힘 주는 걸로 이제 유발을 시켜보는 거죠. 얼마나 빠지는지. 그래서 그런 진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병원에서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병원에 가셔 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의 주제를 또 이어가 봐야겠죠. 골다공증, 뭐 골감소증, 이 주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주제여서요. 얼른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노화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대 이상의 여성에서 이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굉장히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요거 왜 그런지 현황을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골 건강을 주로 다루는 학회 중에 이제 골대사학회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제 골대사학회에서 매년 이런 우리나라 통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뼈는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골반장기 탈출증도 되게 여성분들만 겪기 때문에 억울한데 남자들은 골반장기 탈출증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뼈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억울하실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뼈의 유지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폐경이 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호르몬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여성 호르몬, 그래서 뭐 자궁 근종과 뭐 자궁 내막증 같이 가임기 때 겪는 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폐경, 골반장기 탈출증까지 제가 다루는데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부터 생기는 제일 첫 번째 큰 문제가 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남자 여자를 이제 나눠놨는데 이 위에가 여자분들이고 아래가 남자분들이고 이게 전체인데 50세 이상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거의 37%가 골다공증이세요. 엄청 많죠. 근데 남자는 7.5%밖에 안 되거든요. 골감소증은 한 절반 정도, 남자도 절반 정도. 그래서 골감소증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데 여자분들이 워낙 골다공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성분들이 억울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50이 넘었는데 뼈가 정상적인 분은 13.8%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뼈가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매년 우리나라 통계를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거의 수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파란색만 정상인데요, 교수님. 네. 10명 중에 1.3명만 정상이고 네. 어쨌든 뼈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그 인지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높네요. 너무 높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또 이제 나이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패턴은 더 심각해지는데 그나마 50에서 59세까지 50대는 한 26% 정도는 정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정상이신데 이게 60 넘어가시고 70이 넘어가시면 정상인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이 넘으면 3분의 2 이상, 10명 중에 7명은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진 지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만큼 뼈는 약해지는 거고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70이 넘어도 남성 중에 골다공증은 18%니까 이것만 봐도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60대면은 사실 요새 되게 젊은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젊으신데 네, 이제 10%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 이거 그러면 골 감소증이랑 골 다공증 어떻게 일단 그 분류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제 골 감소증, 골 다공증 말이 비슷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이제 정상 수치부터 따져가지고 골밀도 검사 수치를 가지고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골밀도의 0이라는 게 평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젊을 때 골밀도의 평균을 0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뼈가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골 감소증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까지가 골 감소증이고 마이너스 2.5보다 더 약한 거를 골 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 감소증을 거쳐서 골 다공증까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 감소증 때부터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골 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골 감소증이 또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골 감소증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내 수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수님. 이거 수치 어디서 어떻게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서 54세, 66세 두 번은 나라에서 무료로 건강검진할 때 이걸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네. 54세와 66세 두 번은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이외에 검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뭐 병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 골밀도 검사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아까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검사는 한 얼마에 한 번씩 받아보셔라 이렇게 좀 권고하시는 주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여성 호르몬이랑 뼈가 관련이 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도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필요하면 생리를 잘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생리를 좀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은 젊어도 뼈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젊은 분이라고 해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정도 생리를 안 하신다, 아니면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생리를 못 한다, 이렇게 심하게 생리를 못 하는 분은 아예 나라에서도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못하는 분,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골밀도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폐경 전이라도. 그 다음에 폐경이 되시면 폐경 즈음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 급격히 뼈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도 54세에 한번 무료로 해주는 이유가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가 51세거든요. 그래서 54세쯤 되면 대부분 폐경이 되었다고 보고 그때 한번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도 폐경이 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50 전후로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은 선택이시고, 폐경이 됐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시면 해보셔야 됩니다. 폐경 이후에 하루가 다르게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난 폐경인데 골밀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이런 분들은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50세 전후에 한 번 받았는데 그래도 뭐 정상 범위에 좀 들어왔다. 이런 분들은 한 몇 년에 그러면 한 번씩 받아보세요? 정말 정상적이고 괜찮으시면 2, 3년에 한 번 해보시면 되고요. 2, 3년에. 근데 좀 약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1 내지 2년에 한 번 해본다, 요 정도인데 좀 건강한 뼈 상태면 2, 3년에 한 번도 괜찮고 좀 신경이 쓰일 정도다 그러면 거의 매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아까 표 보셨죠? 10명 중에
8분, 9분이 지금 뼈에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주셔서 이 검사는 꼭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폐경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로 강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게 이게 뼈가 약해진다라는 거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지를 좀 초반에 먼저 짚어서 경각심을 갖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골다공증이 왜 위험하냐면 골다공증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뼈가 잘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오실 수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골다공증이 생긴 다음에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부러져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부러진 이후에 실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 그림 보시면 보시겠지만 고관절이라는 게 이제 엉치뼈거든요. 그래서 엉치뼈가 부러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서 1년 안에 거의 한 15 내지 25%까지도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굉장히 위험한 골절이고요.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되시면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냥 누워 계셔야 되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병간호를 누군가 옆에서 계속 붙어서 뭐 대소변 보시고 이런 것도 다 관리를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려워서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사망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서 고관절이 되게 위험하고 척추골절은 이제 척추뼈가 이제 부러지는 건 아주 크게 부러지시는 건 아니고 그냥 부서지듯이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부러지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첫 번째는 심하지 않을 땐 이제 키가 좀 줄죠. 척추골절 때문에 키가 좀 줄고 점점 심해지면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이제 시골에 많이 있던 이제 허리가 굽으면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으시는 그런 것들이 다 척추골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굽으신 분들은 다 골다공증 골절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망률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게 삶의 질 감소뿐만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되게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어떤 아무리 무서운 질환도 잘 관리가 되니까 1년 내 치명률이 저렇게 높은 질환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골절이 저는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암을 진단받은 거랑 비슷할 만큼 고관절 골절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골절이 생긴 다음에도 의외로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뭐 당연히 이제 수술은 골절에 대한 수술은 하셔야 되는데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골절이 오실 수 있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실제 골절이 되고 나서도 약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비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게요. 이게 주사제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사도 있고 약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제 부러졌으니까 정형외과에서 이제 골절을 고치고 수술을 하고 여기까지 이제 다들 아시는데 그 다음에 약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것까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꾸준히 약 드시고 주사 맞으세요라고 하실 텐데 그걸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비율이 한 30-40%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부러지신 본인도 잘 아셔야겠지만 보호자분들도 좀 잘 알고 자꾸 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골절이라는 게 무서운데 사실은 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질문을 봤었는데 뭔가 내가 뼈가 약한 것 같은데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골절 전에, 그러니까 골 감소증 단계 혹은 이제 골 다공증 단계에서 골절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성분들이고 폐경 증상이 있거나 여성분들이면 당연히 산부인과에 오시면 되고요. 네.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도 골다공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내분비내과를 가셔서 뭔가 남성인데도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 뭔가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분비내과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골절 전에는 산부인과나 내분비내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골절이 되시면 그때는 정형외과에서 골절 치료를 먼저 하시고, 정형외과 쪽에서 약물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개과를 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골절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정형외과지만 골절 이전에는 산부인과랑 내분비내과를 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뼈가 약한 것 같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궁금한 게 그 골절이 돼서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시고 누워 있게 되면은 1년 내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누워만 계시는데 이게 왜 사망까지 이어지는지 저는 좀 그게 잘 이해가 어려워서 이것도 한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꼭 뭐 때문에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고관절, 골절이 올 정도면 정말 신체 뼈들이 굉장히 다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전신 상태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본적으로 아주 건강한 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오는 일은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전신 상태 자체가 좀 약한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누워있는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면 정말 거동을 거의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근력이 급격히 약해지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막 몇 달을 누워 계시면 거의 뭐 한 5, 6개월씩 누워 계시고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력이 너무 약해지니까 뼈가 다 아물고 나서도 걷는 게 힘들죠. 그러면 생활 반경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누워서 거의 생활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누워서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서 폐렴이 올 때가 있거든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워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 흡인성 폐렴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고요. 소변 대변을 이제 자리에서 보시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방광염이나 이런 염증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좀 잘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골절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었네요. 뭐 나이가 들면 뼈가 뭐 당연히 약해지지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보기 전에요.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질문 좀 보고 진행을 해봐도 될까요? 호르몬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교수님 혹시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는 해서. 근데 사실은 이 골다공증, 뼈 건강에 제일 효과적인 치료가 사실 호르몬 치료입니다. 여성들은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약값도 싸면서도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있거나 해서 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되시면 호르몬 치료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은젤님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57세 여성이고요. 51세에 폐경이 되었습니다. 52세부터 리비아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효능이 갱년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뼈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50대는 제일 사실 효과적인 게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뭐 리비알이나 이런 호르몬제를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효과 면에서 아주 비싼 약이랑 이 여성 호르몬제랑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골다공증 치료제만큼의 효과를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예방,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골밀도의 뭐 유지를 위한 예방 효과 이런 게 다 아주 좋고요. 골 감소증 단계에서부터도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이 고관절 골절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거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라는 거는 폐경되고서 10년 이내에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경을 만약에 51세에 겪으셨는데 뭐 한 65세, 67세 이 정도 되셔가지고 뼈 때문에 호르몬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엔젤님처럼 폐경 이후에 몇 년 안 됐을 때 쓰기 시작해야 이런 분들은 제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제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폐경 호르몬을 쓸 수 있는 분들은 폐경 호르몬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제는 그 여성 호르몬이든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든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를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제랑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는 보조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기본 치료 메인은 여성 호르몬을 비롯한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메인 치료제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그 호르몬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50대가 돼서 이제 폐경이 되면은 꼭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개인이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건지 어떻게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들을 보면 네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모든 여성들이 하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60 전에 호르몬 치료를 했던 그룹과 호르몬 치료를 안 했던 그룹과 이 두 가지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평균 수명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은 분들이 더 높거든요. 수명까지도? 네. 그래서 수명의 연장 효과가 아예 통계적으로 나타날 정도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은 뭐 뼈에도 좋지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사망 원인 중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심혈관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것,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여성 호르몬 치료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래서 증상이 이제 별로 없으셔도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증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효과들이 더 뚜렷해서 증상이 있으면 쓰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증상이 없을 때도 잠깐이라도 쓰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50대에는 쓰시는 게 더 이득이 많습니다. 그럼 잠깐이라고 하면 혹시 그 기간을 한 몇 년 정도 보세요?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7년,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유방암이잖아요. 네. 다른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방암이 언제 주로 생기냐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서 한 7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유방암이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짧게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한 4, 5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4, 5년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만한 유방암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짧게 쓰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없어도 이득이 있다. 네, 이득이 있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수진님 질문인데요. 칼슘제를 6년을 드셨는데 골밀도가 1도 안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2.5인데 골다공증 약도 복용을 하시나 봐요. 지금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고 계신데 네. 왜 오르지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골다공증 치료는 이제 치료를 해도 뼈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신진대사가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이렇게 팍팍 숫자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칼슘제만으로는 골밀도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5 정도 되셔서 아마 지금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것 같고요. 칼슘제만으로는, 단독만으로는, 이 칼슘제라는 거는 보조제 역할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이라 이것만으로는 잘 안 올라가고, 일단은 그래도 올라가지 않더라도 유지만 돼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뼈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유지만 돼도 우리는 치료는 일단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질문 주신 김에 그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어 봐도 좋겠습니다. 아까 그 기준이 마이너스 2.5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면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건지, 어떻게 그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마이너스 2.5가 딱 되기 전에라도 다른 위험 인자가 많으면 약을 쓰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5부터는
절대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수치가 되면 이때부터는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근데 같은 마이너스 2.5라고 해도 만약에 55세의 이 수치랑 75세의 수치랑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연령이 높은 분들은 그만큼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조금 골절의 위험성은 적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대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거 뭐 치료제도 잠깐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먹는 약도 굉장히 다양하고 주사제도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먹는 약 중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제의 특성을 따서 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골다공증 약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얘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이 썸 제제는 여성 호르몬의 특성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변형을 시켜서 오히려 유방암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고위험군한테도 유방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매일 먹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사제 중에서도 뭐 프롤리아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 얘는 항체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뼈를 부서뜨리는,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를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또 주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프롤리아라는 주사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맞는 졸레드로네이트라는 주사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되게 먹는 약도 다양하고 주사제도 다양하고 기간도 매일 먹는 약부터 뭐 석 달에 한 번 먹는 약, 주사도 뭐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뭐 석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그냥 크게 나눠보면 여성 호르몬제, 그다음 호르몬제의 특성을 딴 썸,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계열, 그리고 이 최근에 나오는 항체로 만들었던 약들, 이런 식으로 크게 따질 수 있고요. 뼈를 아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특성을 따서 만든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종류는 다양한데 이 모든 걸 다 특성을 일반 환자분들이 아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치료율 자체가 되게 낮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왜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좀 당부를 좀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골절이라는 게 뭐 굉장히 당장 골절이 돼서 아플 때는 굉장히 괴로우시지만 이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통증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러져서 좋아지시고 나면 또 불편한 게 없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뭐 기침을 하면 기침약 먹고 뭐 콧물 나면 콧물약 먹고 이거는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하시는데 이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혈압을 이제 재면 내 혈압이 높구나 매일매일 재면서 이제 본인이 아시니까 관리를 좀 하려고 하실 텐데 이 골다공증은 병원에 가서 기계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시니까 더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골밀도 수치를 아는 것까지에 대한 허들이 약간 있어서 증상도 없고 네. 좀 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좀 50대 분들은 꼭 검사를 해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윤님께서도 여러 질문을 아우르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골밀도 마이너스 2.5이실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프롤리아 2번 22년에 졸린드론을 맞았고 현재는 골밀도 많이 좀 네. 좋아지신 것 네. 같은데 네. 그런데 운동으로 하루에 줄넘기를 200~300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골반장기 탈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좀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주 치료가 잘 되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프롤리아 2번 맞고 이제 프롤리아 주사를 한 다음에 그냥 끊으면 안 돼서 보통 졸레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주사를 한번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잘 받으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마이너스 2.0을 올라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5 아래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 점점점 올라가서 마이너스 2.0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1점 몇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0까지는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까지 계속 골절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골절을 예방하는 게 저희의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1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충분히 골절의 위험성을 많이 낮추신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되게 잘 되셨고 잘하셨고, 그다음에 줄넘기 하는 것도 뼈에 되게 좋습니다. 이 뼈에 좋은 운동이 뼈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줄넘기도 되게 사실은 뼈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다만 줄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무릎에 또 충격으로 무릎이 약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좀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줄넘기는 뼈에는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골반장기 탈출증을 만드는 운동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줄넘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줄넘기는 되게 괜찮고, 골반장기 탈출증을 만드는 운동은 배 압력을, 복압을 올라가게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근력 운동. 뭐 아령을 하거나 뭐 이렇게 피트니스 가서 헬스 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로 힘을 주는 운동을 하시는 거는 다들 단전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쓰게 되기 때문에 탈출증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계 운동을 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걷는 거, 수영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근력 운동하는 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복압이 증가되는 게 스매싱을 할 때 또 복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탁구, 배드민턴. 얘네들은 계속 이제 스매싱을 하면서 계속 그때마다 배에 힘을 주니까 스매싱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에. 그리고 또 복근을 쓰는 게 다 안 좋아서 나이 드신 다음에 이제 뱃살 빼시겠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윗몸 일으키기가 골반장기 탈출증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뱃살 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이시고 그냥 걷는 거 하시고 수영하시고 자전거 타서 그냥 전신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복근을 강화시켜서 뱃살을 빼겠다고 하시는 거는 골반장기 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운동입니다. 복압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네, 복압 증가가 되게 안 좋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유님 되게 치료가 잘 되고 계셔가지고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셔가지고 관련 질문도 많이 주시네요. 윤희님께서는요, 혹시 케겔 운동이 탈출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케겔 운동이 예방에 초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탈출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실제로는 많이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케겔 운동을 하는 게 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대로 안 하시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 주지 말아야 되는데 케겔 운동하면서 아랫배 복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럴 때 오히려 악화를 시킬 수 있어서 저는 별로 케겔 운동은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물론 제대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정확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말씀 주셨네요. 또 요2N님께서 혹시 그 스쿼트도 골반장기 탈출증에 좀 안 좋은 운동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스쿼트도 정확한 자세로 하시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자세로 못 하셔서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도 제대로 하시면 이 허리 뒤쪽에 백 근육만 주로 이제 자극을 하고 이 허벅지 근육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자세로 하실 때는 괜찮으세요. 근데 자세가 잘못돼서 복근을 쓰게 되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이죠. 복근은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기는 한데 뭐 비타민, 칼슘 이런 질문도 많으셔서요. 일단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수칙을 한번 쭉 배워보고 질문을 한꺼번에 받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쨌든 100세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골절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음식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칼슘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칼슘은 섭취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칼슘을 그냥 먹는 약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먹는 약으로 드시는 거에 칼슘보다는 이렇게 음식물로 섭취하는 칼슘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칼슘이라도 칼슘 보충제로 드시는 것보다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 칼슘이 좀 많은 음식들을 잘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우유 대표적으로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특히 치즈 굉장히 좋아서 뭐 한국에서도 요즘에 점점 치즈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구르트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야구르트나 치즈는 좀 드셔보시면 좋겠고,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미꾸라지, 뭐 뱅어포, 멸치 이런 거 당연히 좋죠. 그리고 두부도 좋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달걀도 좋고 대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나 과일에도 꽤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 좀 골고루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칼슘을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이제 햇볕을 보면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햇볕을 보시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들 여성분들이 햇볕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극동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타민 D 결핍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볕을 보는 게 싫으시면 이제 그때는 먹는 약으로 보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뼈에 좋은 음식, 그러면 이제 뼈를 이렇게 팔팔 끓여서 사골 국물 진하게 우려가지고 뭐 곰탕을 먹거나 뭐 감자탕을 먹거나 이러면 뼈에 좋을 거라고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정말 오해거든요. 네, 그래서 뼈에 제일 안 좋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뼈를 고아서 만든 국물에 인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뼈를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뼈를 고인 게 뼈의 건강에는 오히려 안 좋고요. 또 뼈에 안 좋은 두 번째는 소금기가 뼈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곰탕이나 감자탕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좀 짜게 드실 때가 많아서 우리나라 국물들이 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금기 많은 음식은 또 뼈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기에는 뼈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뼈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앞으로도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네. 칼슘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셨는데 저는 이 치즈가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딱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데 칼슘량이 굉장히 많네요. 네. 좀 뼈 좀 걱정되시고 뼈 안 좋으신 분들은 치즈 하루에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비타민 D도 이제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햇볕도 이야기해 주셨고, 뭐 영양제도 뭐 챙겨 먹으면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막 주사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사가 좋나요? 뭐 먹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 주세요? 그것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잖아요. 네. 그 궁금한 건 다 연구를 한 번씩은 해봤어요. 근데 연구해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섭취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고, 그래서 주사를 한번 세게 맞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드시는 거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주사라도 맞으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주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효과가 좋은 거는 매일매일 비타민 D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골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요. 저 검진을 한번 했는데 되게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타민 D 수치가 한 6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와 각성하고 막 네. 열심히 챙겨 먹었던 네.
거의 햇볕 안 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치가 네. 이제 30 정도가 정상인데 30이 되는 여성들이 한국이나 일본엔 거의 얼마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10이 안 되면 이분은 거의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하여튼 햇볕이 있는 데를 안 나가신 분들입니다. 1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네. 조금만 야외 활동 조금만 하셔도 10은 넘거든요. 근데 10이 안 될 정도면 정말 철저하게 햇볕을 피해 다니신 분들이죠.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각성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왜 체중 관리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뭔가 뼈 건강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체중은 좀 크게 상관이 없나요, 교수님? 관련이 있어서요. 뼈는 중력을 좀 느껴야 자극을 받고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젊고 건강한 분이라고 해도 중력을 못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되면 뼈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폴로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갔다 온 분들, 뭐 우주 정거장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처럼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라고 해도 우주에서 생활을 해서 중력을 못 느끼면 뼈는 약해져요.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하고 비타민 D, 칼슘 중요하고 다 여성 호르몬 중요하지만 뼈는 자극을 줘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걷는 거 되게 좋고요. 파워워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걷는 게 좋고 그래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뼈에는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있어야 뼈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씬한 분들은 대부분 뼈가 약해요. 그래서 날씬한 분들이 이렇게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뼈도 다 대부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어느 정도 있는 게 뼈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날씬한 분들이면 더더군다나 뼈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 날씬한 건 뼈에 되게 안 좋다. 그걸 알아야 되고 날씬한 분들이 이제 잘 못 드셔서 날씬한 분들은 특히나 뼈도 잘 못 드시는 것 때문에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드셔서 날씬하신 분들이 뼈에 좋은 음식만 잘 드실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뼈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안 좋고 중력을 느끼기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체중이 뼈 건강에는 유리하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고 네. 또 제 주위 어르신분들도 뼈 약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좀 운동을 좀 추천을 해주시거나 좀 권하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중력을 느끼게끔 뼈가 중력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영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수영은 그냥 물속에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수영은 열심히 해도 뼈에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자전거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자전거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뼈에는 별로 이제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뼈에는 걷는 게 좋습니다. 걷거나 조깅처럼 이제 좀 뛰거나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 연세 되시는 분들이 무릎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뛰는 거는 무릎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뼈에는 좋은데 무릎이 나빠지시니까 그래서 걷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죠. 걸으세요. 걷는 게 골다공증에도 좋고 골반장기 탈출증에도 좋고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좋고요. 줄넘기도 뼈에는 되게 좋습니다. 자극을 계속 중력을 느끼고 자극을 주니까 줄넘기도 뼈에는 좋은데 다만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무릎이 좀 이 연세가 다들 무릎이 문제일 수가 있어서 줄넘기도 많이 하시면 무릎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은혜님께서 뼈는 자극을 봐야 튼튼해지는군요.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슈님께서 뚱녀가 부러울 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당한 체중이 뼈 건강에는 좋다. 하도 막 그 체중을 빼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또 뼈 건강에는 반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산부인과 내분비를 하는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녀시대가 히트를 하신 이후에 소녀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여성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지방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좀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여성 호르몬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날씬한 거를 이제 다들 추구하시다 보니까 다이어트들도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그게 여성 호르몬 만드는 데는 되게 안 좋고 그러면서 뼈에도 안 좋고 그래서 산부인과 내분비라는 저 같은 사람들은 소녀시대 저도 좋아하지만 소녀시대 이후에 여성 건강에는 굉장히 불리한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지방, 약간의 체중이 조금 더 있어야 이런 됩니다. 측면에서는 건강에 이롭다라는 네. 말씀 잘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유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응원의 댓글을 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유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검진에 대한 슬라이드가 한 장 더 남아있던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골밀도 검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비가 이제 덱사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뼈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이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로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로도 할 수 있고 뭐 CT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요 덱사라고 하는 골밀도 측정기로 하시는 게 제일 표준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면 대부분 다 이 장비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54세와 66세에 2번 국가건강검진으로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때는 꼭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54세의 의미는 대부분 54세면 95%의 여성이 폐경이 와 있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폐경 초기에 한번 체크한다는 면에서 54세가 한번 의미가 있고 처음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지만 70세 정도 되면 뼈가 건강한 분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5%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66세 정도면 대부분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경 초기인 54세에 한 번, 그 다음에 폐경 이후에 중반 정도 됐을 때 66세에 한 번, 이 2번 정도는 꼭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라에서도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 검사 잊지 마시고 한 번씩 2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엑스레이인가요? 엑스레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골밀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 찍으면 왜 까맣고 하얗지만 뼈 부분은 하얗고 뼈가 없는 부분은 까맣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 원리를 이용해서 뼈의 밀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 방사선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부담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뭐 매일 찍거나 많이 찍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에 한 번, 이제 뼈가 좀 약한 분은 1, 2년에 한 번, 뼈가 좀 튼튼하신 분만 3, 4년에 한 번 이 정도 찍으셔도 되고, 그래도 몇 번씩은 그래도 가끔씩은 찍는 게 좋겠고, 방사선 양이 CT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CT 찍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네. 우리 먹는 거, 뭐 영양, 운동, 뭐 체중 관리, 검진 다방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질문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부터는 질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10명 중에 9명이 지금 뼈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님 질문 주셨는데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고관절 골다공증 마이너스 3.4인데요. 1년에 2번 주사를 2년째 맞고 있는데 비타민 D하고 칼슘제 뭐 여러 비타민도 하루 섭취량의 2분의 1 정도를 먹고 있는데 비타민을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마이너스 3.4면 50대 후반에 이 정도면 상당히 뼈가 약하신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겠고요. 지금 1년에 2번 골다공증 주사 맞고 계시니까 그거 잘하고 계신 거고 꾸준히 맞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랑 칼슘이 1일 섭취 권장량의 한 반 정도를 드시고 있다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조금 더 비타민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요즘에 칼슘제는 아주 많이 보충을 하지는 않거든요. 칼슘제를 또 너무 과량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심장 혈관에도 칼슘 석회화를 만들 수 있어서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칼슘은 적절한 정도 선에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비타민 D나 칼슘이나 하여튼 자연스럽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 때문에
뭐 치즈나 뭐 야구르트나 이런 거 드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적절한 정도의 비타민 섭취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치즈가 좀 가성비 갑이었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성숙님처럼 좀 뼈가 안 좋으셔서 비타민 D를 좀 내가 영양제로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용량을 얼마나 드시라고 말씀을 주세요? 보통은 800ml 정도를 드시는 게 하루 평균 그 정도가 좋고요. 비타민은 이제 지방에 녹아 있는 지방에 녹는 종류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그 지방에 좀 쌓여 있다가 서서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주사로 그냥 세게 한번 빵 맞는 방법도 있는 건데 그냥 먹는 걸로 드실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가 좋으니까 먹는 식으로 비타민도 먹는 비타민으로 보충하는 게 비타민 D도 좋고 칼슘은 특히나 음식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먹는 비타민으로 칼슘은 최소한만 드시고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도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저희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계신 너무 감사한 시청자분이신데요. 59세이시고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밀도 검사했는데 수치가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걱정이신가 봐요. 0.4 정도가 더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리비알 호르몬제를 13년째 복용 중입니다. 허리로 인해서 움직임이 어렵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좀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허리 때문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아무리 이제 영양 섭취 잘 하시고 치료제를 잘 드셔도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뼈에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영도님은 허리로 인해 움직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서 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우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리비알 호르몬제 유지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고 조금 허리 수치가 좀 떨어지긴 하셨더라도 지금 절대 수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계시고 지금 저 수치가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같이 주사제나 이런 골다공증 약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알 유지하시면서 골다공증 약제를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수치를 제대로 봐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병원에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오영도님께서는 지금 리비알 호르몬제를 13년째 복용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이렇게 복용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시겠지만 좀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최대 기간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최대 기간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요. 이게 증상이 별로 없으신 분이면 만 60 정도에 끊으시라고 저는 권하고요. 왜냐하면 심혈관,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만 60세까지가 특히나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는 60 전입니다. 그래서 60 전에는 증상이 있건 없건 사실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조차도 연장을 시켜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좋고요. 60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별로 갱년기 증상이 없으시면 굳이 쓰실 필요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60 이후에는 심장이나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점점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끊으셔도 되는데 모든 분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이 갱년기 증상이 심한 분들이 60대에 한 20-30%는 아직도 심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 20-30%에 들어가시는 갱년기가 심하신 분들은 안면 홍조, 덥고 땀나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힘든 분들은 60이 넘어도 유지를 하시고요. 근데 그거는 전체 여성 중에 한 20-30%죠. 그런데 70이 넘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70이 넘어도 증상이 무려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10% 정도는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 중에 10명 중에 1명은 70이 넘어도 갱년기 증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삶의 질이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또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속 호르몬 치료를 유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70이 넘더라도 힘든 분들은 계속 드셔라. 근데 그런 분들은 전체 여성 중에 10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그동안 참아서 이제 나이가 70이 됐지만 그동안 갱년기 치료를 안 했는데 이제 20년 참았는데 더는 못 견디겠다. 이제 먹을래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는 50대부터 쭉 드셨던 분은 70이 넘어도 쓸 수가 있는데
안 쓰다가 60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시작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심장이나 뇌혈관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던 분은 20년, 30년이라도 드실 수 있지만 안 드시던 분이 60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도 이 시작에 딱 그 골든 타임이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반장기 탈출증 관련해서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보통 이게 폐경과 관련이 있는 건지, 언제 빠지는 건지, 예방할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폐경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장기 탈출증은 이것도 폐경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골다공증, 골반장기 탈출증 다 폐경 이후에 확 늘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점점 폐경 이후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점점 많이 빠지는데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제일 많이 빠지는 나이시고요. 그래서 60대 중반 이후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 연령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제일 좋은 예방은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출산을 안 하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출산을 이제 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통을 하나도 안 겪고 제왕절개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통을 하나도 안 겪고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은 거의 안 빠지세요. 근데 이제 진통을 겪으면 겪은 분들은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의 위험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험하고 출산을 할 때 난산을 할수록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래 진통을 하신 분들은 많이 인대가 늘어나서 탈출증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위험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출산이 굉장히 큰 팩터고 폐경이 두 번째 팩터고 나이가 드시는 노화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중에 이 복압이 증가되는 게 또 굉장히 위험해서 뭐 출산을 했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폐경이 됐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 중에서 복압이 증가되는 생활습관 제일 대표적인 게 변비가 심한 분들,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위험하고 농사 일을 하시면서 밭에 쪼그려 앉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위험하세요.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복압을 계속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것, 무거운 거 드는 것 이런 게 안 좋은데 그래서 농사 일을 하시면 되게 위험해서 그런 아기 낳고 농사 짓는 걸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나 위험해서 그런 위험성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윤희님 셋 다 자연분만 하셨다고 남편한테 증착 스매시 날리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또 출산은 또 축복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출산 관련된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출산 정말 좋은 거죠. 네, 정말 수고하셨고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본인에게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윤희님 마침 또 질문 주신 게 있네요. 폐경 후 호르몬 복용, 골다공증 예방이나 늦출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뼈를 건강을 지켜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유지가 잘 되시면 뼈는 굉장히 건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폐경을 그래서 빨리 겪으신 분들이 뼈가 약하세요. 그 폐경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뼈가 좀 건강하시고 그래서 폐경이 되더라도 호르몬을 잘 복용을 하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손성희님께서 그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제 칼슘제를 처방해 주셨나 봐요. 근데 현재는 정상이신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아마 산부인과에서 잘 처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고용량으로는 잘 안 쓰기 때문에요. 저용량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라고 하시더라도 폐경이 되셨으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광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골다공증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근데 뼈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작용일 수 있나요? 가끔씩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이제 골다공증 약 중에 드시고 나서 초반에 이렇게 뭐 몸살 감기 기운처럼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계속 쓰면 그 다음엔 좋아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안 먹다가 먹었을 때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통과 의례를 겪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변경하기도 하나요? 괜찮아지고요. 이럴 때 타이레놀 드시는 게 되게 그냥 타이레놀이 굉장히 잘 듣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그래서 이런 일 있으시면 그냥 집에 있는 타이레놀 한 2, 3일 드시면 대부분 그걸로 지나가십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로결석, 남성분이신데 골다공증이 또 무서우시다고 칼슘제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이것도 네. 간략히 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있을 때는 이제 칼슘제를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식품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로결석 중에 실제로 칼슘이 문제가 되는 일은 퍼센트는 되게 높지 않으세요. 특히 이게 서양이랑 동양이 좀 달라서 동양에 이제 저희 같은 한국인들이 겪는 결석은 칼슘이랑 상관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칼슘제를 일부러 막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그냥 식품으로 섭취를 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식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행복기쁨님께서 폐경된 지 3, 4년 됐고 갱년기 증상은 대부분 지나서 지금 크게 불편감은 없습니다. 볼밀도는 마이너스 1.14인데 호르몬 약일까요? 골다공증 약일까요? 이 정도면 마이너스 1.14 정도면 지금 약을 드실 필요는 없겠고요. 갱년기 증상도 지금 지나가서 크게 안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미 3, 4년 되셨으면 뭐 지금 이 정도면 약 안 드시고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관리 잘 하시고 체크해 보시고 네, 확인만 잘 해보시는 걸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 호르몬 치료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먹고 싶은데 많죠. 나는 유방암이 너무너무 무섭다. 많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방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유방암이 많아졌는데 상당수의 유방암 환자분들은 사실 폐경 전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호발 연령 중에 하나가 40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르몬 치료랑 상관없는 유방암이 훨씬 더 많고 60 이후에 오는 유방암 환자, 60 이후에 새로 진단되는 유방암 환자분들은 한국은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치료랑 연결되는 유방암은 훨씬 좀 적다. 첫 번째 팩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 중에서 전통적인 호르몬들은 7년 이상 드시면 그때부터 유방암이 조금 더 증가합니다. 그때부터 유방암이 좀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한 4, 5년 정도만 드시고 끊는 방법도 괜찮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 호르몬 치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게 사실 아주 전통적인 옛날 호르몬 치료가 그랬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굉장히 신약들이 나오면서 유방암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호르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팩트를 그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어쨌든 유방암이 있는 분한테는 여성 호르몬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면 매년 유방암 검사는 잘 해야 되고요. 또 유방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매년 호르몬 치료를 하건 안 하건 여성분들은 40세 이후에는 매년 유방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가 암을 유발하는 비율이 아주 생각만큼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권할 분들은 권하는 게 좋겠고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들 비교를 해보면 호르몬 치료 하신 분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득실을 다 따져보면 득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르몬 치료제도 좀 처방이 많이 되는 몇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주요한 특징들 조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쓰던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이게 전통적인 약이죠.
그래서 이 약을 7년 이상 쓰면 유방암이 이제 좀 증가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수술을 하셔서 자궁을 적출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안 쓰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약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 단독으로만 쓰는 거는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수술하신 분은 유방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 약을 먹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트로겐 단독으로만 쓰면 유방암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새로 나온 신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궁이 있는 일반 여성에게도 자궁이 있는데도 쓸 수 있는 약이고, 요건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많이들 드시는 리비알이라는 것도 유방암의 위험성이 전통적인 여성 호르몬보다 유방암의 위험성이 올라가는 게 훨씬 적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비알은 또 이 유방암에 대해서 좀 안전한 약이죠. 요게 있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프로게스테론 종류에 따라서도 유방암의 위험성이 좀 다른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라서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은 또 이것도 여러 가지니까요.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신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종류가 많고 성분도 굉장히 다양한데 좀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뭐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에 대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아까 걷기 운동 좋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계단 오르기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 계단 오르기도 뼈에는 도움이 되고요. 근데 다만 계단 오르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건 복압을 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탈출증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제일 좋으세요. 평지를 걷는 것만한 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폐경 여성에게 제일 권하고 싶은 운동 1번은 걷는 거,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좋고, 무릎을 계속 더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 무릎 건강과 뼈 건강 다 생각하고 골반장기 탈출증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제일 부담이 적은 게 걷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초음파인데 어떤 초음파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뭐 초음파는 산부인과의 여성 초음파일 수도 있고 유방 초음파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뼈에 대한 초음파도 있어서 세 가지가 다 초음파가 있는데, 뼈에 대한 초음파는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뼈에 대한 초음파는 아니실 것 같고, 글쎄요. 뭐 산부인과 초음파일 수도 있고, 글쎄요. 둘째 뭘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수님, 저 궁금한 거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골반 초음파라고 하나요? 네, 산부인과 초음파. 그 검진할 때 그런 항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검사를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골반 초음파라는 게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는 골반 장기에 대해서 초음파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자궁과 난소, 나팔관 이쪽에 대한 초음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궁이나 난소 난관에 혹이 있는지, 뭐 기형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라서 20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번은 체크하시는 게, 20대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별 문제가 없으셨으면 30세 이후에도 이제 30세, 40세가 되면서 이제 자궁이랑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게 점점 시간이 흘수록 있기 때문에 못해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내막을 또 봐야 되는데, 생리를 1년에 8번, 9번 정도 하시면 내막이 괜찮거든요. 근데 1년에 생리를 8, 9번을 못하는 분들은,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내막에도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초음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출혈이 있는 분들도 자궁 내막이나 자궁 근종이 있어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난소암에 대한 위험성이 또 생기는데요. 그래서 50대 중반 이후에도 2, 3년에 한 번은 난소 쪽에 초음파를 봐서 난소암이 생기는 건 없는지를, 난소에 혹이 생기는 건 없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서, 여성분들은 평생 2, 3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난소암이 되게 발견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거 초음파 보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난소암 이제 물론 초음파를 딱 그 좋은 시점에 봐야만 이제 알 수 있긴 한데요. 이제 췌장암도 되게 발견이 어렵고 난소암도 발견이 어려운데 췌장암이랑 난소암의 특징이 뱃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혹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중간중간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게 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난소암은 초음파를 그래도 자주 보셔야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의 고위험군이거나 그러시면 아주 고위험군이면 난소를 미리 제거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난소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 난소암과 유방암이 같이 위험성이 올라가는 브라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할리우드의 안젤리나 졸리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아예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주 초음파를 봐서 난소가 혹이 생기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그 외 자궁경부암 검사는 주기적으로 한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네. 거겠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흔한 암은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를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나라에서는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자궁경부암은 워낙 흔한 암이기 때문에 국가 검진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무료로. 근데 난소암은 사실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소암을 찾기 위해서 초음파를 계속 전 국민을 하는 거는 너무 정부 입장에서 너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중간중간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 나라에서 해주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나라에서 해주니까 그것도 꾸준히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군요. 아마도 그 자궁경부암 검사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넣어서 하니까 이걸 다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서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다. 이거를 좀 잘 아시면 검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하이안님이랑 그 행복기쁨님 질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하실 때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언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골다공증 약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주의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약을 드실 때 이 임플란트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되게 좀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실제 걱정하실 상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괜찮고요. 골다공증 치료 중에 아까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약이 제가 5년 이상 꾸준히 오래 치료했을 때 그때 임플란트 치료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BP 계열의 약을 5년 이상 먹었을 때 그때는 잠깐 치료를 중단하고 쓰시는 게 안전하지만 그 이외의 약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프롤리아도 3년 이상, 5년 이상 이제 오래 썼을 때는 약간 위험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BP 계열 약품만큼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괜찮고 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프롤리아 접종을 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2-3달 정도 됐을 때 시작하시면 그래도 그 시기가 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프롤리아 접종 이후에 2-3달 됐을 때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골다공증 약은 뼈 건강에도 좋지만 이 치과 치료할 때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라서 치과 치료를 좀 오래 하셔야 될 때는 골다공증 약제 중에서 이 썸이라는 걸로 약을 잠깐 바꿔서 유지하시다가 치과 치료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 치료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걱정은 조금 줄이시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비타민 수치가 9이고 저랑 비슷한 분 나오셨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타민 D 복용이 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뭐 햇볕을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실 테니까 저 정도면 이제 비타민 D를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주사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그래서 드시는 거를 꾸준히 잘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고요. 드시는 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주사라도 맞아서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주사보다는 먹는 비타민 D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보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뭐 저걸 이제 덱사라고 하는데요. 이중 골밀 그러니까 뭐 이중 X선으로 써가지고 하는 검사를 저희가 덱사라고 하는데 골밀도 측정기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골밀도 검사하러 왔다고 하시면 저렇게 누워서 하는 저런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누워서 검사하시면 아 이게 그 기계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뭐 회사 메이커까지 얘기하면 뭐 두 가지 회사가 제일 대표적이라서 뭐 홀로직, 루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저희 시청자분들 수준이 너무 높죠. 네, 네, 너무 그냥 정말 네, 구체적이고 네.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그냥 누워서 찍는 검사를 하시면 네. 그 검사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골다공증 또 치료 중이신 분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듀아비 부정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복되는 건 아닌지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자궁이 있는데도 유방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 신약이 바로 저 듀아비브인데요. 저 듀아비브는 유방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아서 되게 인기고 효과가 좋죠. 안전하고. 그래서 저 약은 안전한 게 제일 장점이고요. 저 약은 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밀도를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 역할도 하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든 뭐 여성 호르몬 뭘 쓰든 상관없이 듀아비브도 여성 호르몬제 일종이니까 리비알이든 듀아비브든 저걸 쓰면서 뼈가 너무 약할 때는 일시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같이 중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중에 메커니즘이 좀 다른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괜찮다고 합니다. 송지현님께서는 그 썸이라는 호르몬 작용해주는 약물은 누구나 다 복용할 수 있는 건지 신약이 어떤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야, 이 정말 수준이 점점 그러니까요. 네, 깊어지는데요. 네,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썸이라는 거는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라는 영어 이름을 줄여서 약자로 썸이라고 하는데 얘는 되게 좋은 약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여성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 호르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성 환자한테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성 환자 중에서도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다 쓸 수 있어서 뭐 신장 투석을 하거나 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분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안전하게 다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딱 하나 문제는 뇌졸중을 앓았던 분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과거력이 있거나 하는 분들만 아니라면 대부분에게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만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이님께서도 그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고 지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을 받아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여성 호르몬제나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복용하는 게 더 좋을런지요. 골다공증 약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네, 골다공증 약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5년에서 10년 정도 오래 썼을 때 그때 아주 드물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지금 58세고 폐경된 지 7년 정도 되셨으면 여성 호르몬제를 같이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한번 보고 유방암 검사 괜찮으시고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윤님 또 질문 주셨네요. 남편이 젊어서 피부 질환으로 더모베이트를 10여 년간 복용한 결과 골밀도 측정 결과 마이너스 2.4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 마이너스 2.5는 안 돼서 치료는 못하고 칼슘과 비타민들을 복용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네. 정말 구체적이시고 네, 질문이 아주 수준이 아주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뭐 마이너스 2.4면 사실 되게 뭐 이제 정말 간발의 차이인데 마이너스 2.5부터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정도면 지금부터도 그냥 비급여로라도 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으신데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2.5를 터치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하셔도 큰일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골절의 다른 위험성이 어떤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체격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뼈가 같은 수치라고 해도 뼈는 이 다이아메터가 중요해서요. 뼈가 좀 큰 분들은
뼈대가 좀 굵은 분들은 골절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직경 자체가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남편분 체격이 좀 어떠신지에 따라서 좀 체격이 좀 뼈가 가는 분은 좀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 뼈대가 좀 있는 분은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활동을 얼마나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좀 봐야 돼서 이제 그거는 상태를 봐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2.4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1, 2년 정도 지켜보시고 마이너스 2.5가 되시면 그때 보험 급여가 되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순리대로 가는 길이기는 합니다. 네. 교수님 그 아까 뼈의 그런 어떤 굵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육안으로 딱 봐도 뼈가 되게 얇은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통뼈가 되게 튼튼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뼈 건강이랑 좀 유의미하게 연결이 되는지 네.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뼈의 밀도라고 해도 같은 밀도지만 뼈가 얇은 분은 그만큼 뼈가 잘 부러지고요. 같은 밀도라고 해도 뼈가 좀 굵은 분은 밀도가 좀 떨어져 있어도 뼈를 골절시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격이 좀 이렇게 가냘픈 분들, 뼈가 얇은 분들이 더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서 그런 면에서도 여성들이 불리하죠. 그렇군요. 육안으로 보이는 게 실제로도 연관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홍영수님께서는요, 63세 분이시고 3년 전에 마이너스 2.7, 2.9였는데 주사 맞고 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또 조언을 주시자면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2.5 아래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해서 치료를 하셨을 텐데 2.0보다 올라가는 게 의사들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5면 마이너스 1.5면 이제 목표에 도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료가 잘 된 거 축하드리고 마이너스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일정하게 걷는 거 하시고 식사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치즈나 야구르트 같은 거 꾸준히 좀 드시고 이제 그렇게 식습관과 운동으로 잘 유지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겠고요. 약을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되시면 굳이 약을 더 쓰실 필요는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님께서는요, 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이시라고, 그래서 혹시 그 호르몬제에 뭐 금기가 있거나 하진 않는지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폐경이 되신 다음에 호르몬제는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 폐경이 안 되셨으면 아직 호르몬제를 쓰실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50이시면 아마 이제 몇 년 뒤에 폐경이 오셨을 때 이제 그때 상황을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보규제하고 항바이러스 약을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호르몬을 드시는 게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에게는 이제 피부로 쓰는 여성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먹는 약 대신에 피부로 쓰는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 네, 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박선홍님께서는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주사를 맞고 칼슘제를 먹는데 또 위가 속이 안 좋으시대요. 이게 좀 먹는 거를 좀 끊어야 될지 이런 또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수준이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네. 칼슘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잘 설명 안 드리는데 질문을 하셔서 칼슘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아마 이제 위가 안 좋다고 하면 담당 선생님에게 얘기하시면 칼슘제 두 가지 중에 위에 부담이 적은 걸 아마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불편하시면 이제 먹기 힘들죠. 이제 그러면 정말 식품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정말 유제품, 뭐 멸치 반찬 뭐 이런 거 유제품 이런 거 좋고 두부도 좋고, 그래서 의외로 대두랑 두부에도 칼슘이 꽤 많기 때문에 두부, 그다음에 콩 제품, 뭐 야구르트나 치즈나 이런 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속이 쓰리시다고 네. 말씀해 주셔서 자세히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명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이게 차도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좀
치료 방향이나 좀 조언을 주실지요? 그 골다공증 약을 써도 골밀도 수치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워낙 골다공증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가끔씩은 실제로 약에 반응을 안 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피 검사를 통해서 뼈의 대사가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피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 검사를 추가로 해서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엔젤님께서는요,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칼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들면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 되시나 봐요. 네, 사실은 관리를 잘 하셔도 뼈는 조금씩은 약해지기 때문에 70세 정도 되시면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꽤 높죠. 근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까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70세에도 1.5% 정도는 정상 골밀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70이 돼도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진선님 질문이 또 눈에 길게 또 주셔가지고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0세에 골밀도 -3 나왔어요. 마이너스 이게 숫자가 낮으면 안 좋은 거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3이면 어느 정도 상태이신 거예요? 50세에 -3.0이면 굉장히 약하신 거죠. 네. 어떤 분은 위험하니까 걷기 운동만 하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체중 부하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헬스 트레이닝을 받아도 되는지, 수영을 해도 되나요? 또 수술을 받으신 이력도 있으셔가지고 골다공증이 왔는데 이제 라본디를 처방해 주셨는데 폐경이 되지 않았어도 호르몬제를 처방해 주는 게 맞는지요? 이렇게 좀 다양한 질문을 주셔서 네. 저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올라가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젊은데도 뼈가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에 -3.0이면 꽤 약하신 게 맞고요. 이럴 때 운동은 사실 저 정도면 그냥 걷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걷는 걸 꾸준히 하시고 좀 좋아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체중부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셔서 헬스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는 조금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걷는 거 위주로 먼저 하시고 수영은 해도 되지만 수영은 뼈에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걸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걸로 수영은 택하시는 게 맞겠고요. 위암 수술하시면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다들 뼈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라본디는 이제 보통 이제 폐경된 이후에 호르몬제의 하나로 쓰기 때문에 보통은 폐경 이후에 쓰시는데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쓰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담당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저도 궁금한데요. 트러스트님 질문인데 골다공증 상태 이 정도의 수치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가 이걸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저 숫자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그냥 옛날 고등학교 때 정규분포, 수학 정규분포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잖아요. 이 가우디 곡선에서 제일 표준점이 0이죠.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 이거 좀 골치 아프실 수 있는데 설명이 재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정규분포의 마지막 표준 편차를 가지고 -2.5라는 게 표준 편차 -2.5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1, 2, 2.5, 3.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5 정도 되면 이제 5%에 들어가는 거죠. 젊은 여성들의. 그래서 표준 편차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보다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2.5보다 -3.0이 되면 더 평균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그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2.5 정도부터는 골다공증으로 보는데 2.5에서 3.0 사이가 보통은 요 정도가 제일 흔하시고 여기서 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태이고 -3.0보다 아래로 있으면 이건 굉장히 약하신 거죠. 그래서
3.0보다도 더 아래에 있으면 이건 정말 급한 거고. 그래서 이 수치는 나쁠수록 뼈는 마이너스 숫자가 클수록 뼈가 약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평균보다 그만큼 내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를 재는 것처럼 그런 절대값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평균값에 네네. 그 평균값의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상대적인 수치 네.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네네. 젊고 건강한 뼈의 표준이 0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고 건강한 상태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나를 상대적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답변 주셨습니다. 또 에디스님 질문까지만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폐경이 일찍 온 경우 더 조심해야 요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짚어주셨는데 폐경이 일찍 오는 거는 모든 면에서 다 안 좋은데요. 일단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면 여성 호르몬이 그동안 해오던 보호 효과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심장, 그다음에 당뇨, 그러니까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40대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돌연사하는 게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이 지켜주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혈관을 지켜주거든요, 우선. 그래서 동맥경화나 이런 걸 예방해주고 고지혈증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폐경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훨씬 적어요. 그런 면에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좋은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던 건데 어떤 코팅제처럼. 근데 그게 딱 없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 폐경 연령이 51세인데, 그래서 남들은 다 51세부터 성인병 위험성에 노출이 되는데, 빨리 폐경을 겪으신 분들은 그만큼 빨리 성인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인병으로 고생하실 위험성이 되게 높고, 이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이 빠른 분들은 빨리 여성 호르몬을 다시 치료를 해서 그 보호 효과를 더 연장을 하셔야 성인병을 늦출 수가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일찍 오신 분은 성인병을 다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이런 게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운동하고 식습관도 조심해야겠지만 호르몬 치료를 이런 분들은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좀 소중해지는데요. 오늘 진짜 유익한 말씀 너무 많이 들려주시고 굉장히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거든요. 아주 막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진료를 정말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요거는 좀 아쉽다 하는 점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요거는 꼭 기억해달라 당부사항이 좀 있으시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해볼까 봐요. 폐경이라는 게 여성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폐경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몸에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폐경기 증상을 이제 겪으실 때 그냥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 더 폐경과 관련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냥 우울해하지만 마시고 실제 건강에 미치는 폐경 이후에 생기는 건강의 변화에 대해서도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도와드리니까 폐경이 되실 때쯤에는 산부인과에 한번 가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난소 같은 초음파도 한번 보시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고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닐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폐경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폐경이 이게 누구나 오는 거니까 사실 좀 관가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정말 큰 이벤트다. 네. 잘 챙기셔야 된다. 이거 좀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좀 건강하게 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